예,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납득이 어렵다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보습학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를 뜨겁게 달궜던 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기소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니까요. 일단 쟁점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 측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쟁점이 어떤 것들 있죠? 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러합니다. 손 의원이 2017년 5월경 무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라는 의혹이고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부동산 중 일부는 사실 조카의 명의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손 의원이 사실은 소유자라는 것이죠. 차명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관련한 내용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을 해서 재물을 취득한 부분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지금 검찰은 기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부패방지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만 혐의들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명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부패방지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실 14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엄중한 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은 어찌되었든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의 경우 재물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형벌과 더불어서 부수형도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굉장히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산 몰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되어야지, 주형이 유죄로 인정이 되어야지 이제 부수형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관련한 재산들은 이제 인정이 된 재산들은 모두 몰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무죄라고 본다면 관련해서 몰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거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워낙에 쟁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쪼개 볼 수 있다면 시간이 허락되는 한 저희 쪼개 볼 텐데 지금 이 부동산 실명법, 그러니까 차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손 의원의 조카는 그러니까 남자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손장훈 씨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손소영 씨의 경우에는 기소 실점이 5월 18일인데 그 전에 손소영 씨의 그 부동산 매입건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차명이 아닌 거고 5월 18일 이후에 손장훈 씨 거는 차명인 거고. 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걸까요? 이 자료, 보완 자료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면서 밝혔는데요. 보완 자료, 즉 비밀 자료를 받은 시점이 5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이전에는 손 의원 혹은 이제 조카가 구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해서 구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사실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5월 이후에 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받은 이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소로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어디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한 거 들어보니까 이미 증여세도 다 냈다고 밝힌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이 쟁점들에서 가장 핵심은 이 보완 문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완 문서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밀 문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비공개 문건? 이게 용어를 정의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온도라는 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기밀에 해당된다거나 이게 공개되지 않아야 될 문건이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목포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소를 안 하는 겁니까?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밀에 해당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설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 의원이 이것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또 이것을 뭐 비밀 누설로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손 의원이 향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 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보다도 이게 지금 보안 자료가 비밀을 이용을 한 것이냐, 이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굉장히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목포시와 손 의원 입장은 이게 공개된 문건이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은 뭐 주민들과의 공청회 자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한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 자료를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은 민간인이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비공개라고 이제 회신을 받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자료인데 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접근을 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검찰은 관련해서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의혹 속에서 손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해 볼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손 의원은 전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이 밝히고 있는 해명 자료들도 이릉 납득이 되는 부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증여냐 차명이냐 관련해서도 들여다봤을 때 토지 구입 자금이나 세금을 낸 돈의 원천은 모두 손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였는데요. 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조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증여를 했고 그리고 뭐 리모델링 비용도 전부 부담을 한 것이다. 뭐 이렇다고 하면은 증여를 한 자신의 선의가 왜 이런 식으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주장이 더 근거가 있는지 보고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초반에 이제 그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을 때는 의원님의 수상한 문화재 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수색을 했었고 검찰이 근데 그 부분과 이 지금 재생 사업과 관련된 건 약간 좀 결이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럼 문화재청 관련 사안은 그냥 없는 일로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은 당시에 손 의원에게 이제 관련해서 있었던 혐의 사실 중에 지금 5개월간 해서 증거를 모아서 기소할 수 있다라고 본 것들은 이 두 가지 혐의이고요.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이제 끝난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또 혐의 사실이 있다면 향후에도 앞으로 기소를 할 것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다 가려질 내용들이라서 근데 워낙에 검찰과 이 손혜원 의원 측의 의견이 너무 좀 상반되는 측면도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쪼개서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보습학원 원장이 10살 된 초등학생한테 술을 먹이고 나서 죄송합니다. 성폭행을 한 사건인데 이 내용과 좀 혐의를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4월이었습니다. 30대 이제 보습학원 원장으로 알려진 이 씨가 채팅 앱을 이용해서 당시 10살인 초등학생 A양을 만나게 됩니다. 이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해서 술을 먹인 뒤에 이제 성행위, 강간 행위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8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징역 3년형, 굉장히 많이 감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국민적으로 좀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1심에서는 8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지금 1심에서는 성폭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지금 선고가 난 것이고요. 2심에서는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면 1심에서는 이 초등학생이 열심히
이제 한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강간을 했다라고 봐서 지금 1심에서 이러한 형이 선고가 된 것이고요. 2심에서는 사실 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면 성행위 자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다라고 해도 이것은 정말 알고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성인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처벌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적용 법조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1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지금 가해자가 학생을 양팔로 누른 채 행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행위 자체를 폭행에 의한 강간으로 보아서 지금 적용 법조를 해서 징역 8년형을 선고를 한 것이고요. 2심에서는 사실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라는 것이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용 법조가 달라져서 굉장히 법정형이 그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지금 2심에서 적용한 법정형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법정형이 달라진 부분 때문에 대폭 지금 선고형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감형부터 좀 이 부분부터 여쭤보긴 했지만 초동수사 부실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이제 아동인데 성인의 기준을 적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입니다. 지금 당시 10살이었는데요. 경찰 수사 당시에 영상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는 결국 이 피해자가 출석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영상 녹화물만을 증거로 이용을 해서 폭행 협박 여부를 가렸고 그래서 지금 폭행이 인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안인데요. 당시 영상에서는 굉장히 이 학생은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여 가까이 말을 꺼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제 수사관이 묻자 겨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누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볼 때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엄청난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10살의 학생에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좀 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감수성 있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배려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도출된 증거는 굉장히 부실한데 그를 바탕으로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법정형을 확 낮춰버리면 결국 정의 구현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판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도 이게 말문이 막힐 정도의 내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제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참 그 재판부가 해명에 그래서 지금 나선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적인 법 감정 이런 거에 좀 많이 미달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재판부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사실 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상의 성폭법상 위반으로 지금 공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적용법조와는 상이한 것인데요. 공소장 변경 없이 본인들은 일단 이게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된다. 사실 검사가 제시한 공소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적용법조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변경을 해가면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인데 상고심이 열리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까요? 지금 이 학생에게 한 누른 행위, 이것을 폭행으로 보아야 하냐, 즉 강간에서의 폭행으로 보아야 하냐, 이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또 미성년자, 그것도 이제 10살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린 학생입니다. 그 학생에게 가해진 폭행과 협박에 있어서 사실 그 모르는 성인 남성의 집에
단둘이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이것을 폭행 협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에 있어서는 폭행 협박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I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YG와 경찰을 둘러싼 부실 수사 의혹이라든지 유착 의혹들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YG를 둘러싼 의혹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요. 이렇게 재수사하겠다라는 의혹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기존의 공익신고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BI가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양현석 전 사장이 수사기관과 유착한 의혹이 있는지 이 유착을 통해서 YG 엔터테인먼트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닉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관련한 범죄 의혹은 이제 성접대를 한 적이 있는지, 즉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가 있는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양현석 전 대표도 이제 여러 사안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당연히 이거 어디까지나 당연히 따르는 이제 질문입니다만 당연히 소환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현석 전 대표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은 굉장히 좀 억울한 입장이고 자신이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가 들어간 부분은 성접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련해서 업계 종사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양현석 전 대표의 경우도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매매 관련해서는 다 직접적으로 이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지 좀 처벌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YG라는 회사의 주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도치 않게 이제 주주들이 보는 피해가 상당하게 됐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년 기준으로 지금 3,700억 원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가지는 지분이 한 5.6%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억 상당의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가입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에게도 지금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이제 상법상 주주들은 대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이나 임원에게 이제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0.01%의 지분을 6개월간 보유한 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손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결국 투자 위험은 투자자들이 져야 한다라는 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청구권은 있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감은 있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더 이 사안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의 소환 시점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김영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